안녕하세요. 전국의 학생 여러분, 맹은지 선생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가사작품 끝났죠. 악장을 하나 했었고요. 용비어천가라는 최초의 악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사 3가지, 다 송강, 정철의 가사를 했었죠. 첫 시간에는 3위인곡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속편인 송미인곡을 했었고요. 3위인곡은 계절별로 임금님 보고 싶어 였다면은 송미인곡은 대화체로 감녀가 너 왜 여기 있어? 을려가 내가 원래는 임금님하고 사귀었는데 쫓겨났지 뭐야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3위인곡에서는 범나비가 되고 싶다고 했고요. 송미인곡에서는 나궐 혹은 구준비가 되고 싶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관동별곡이라는 어마어마한 걸 했었죠. 그 관동별곡이 진짜 어렵잖아요. 선생님도 전공을 할 때 관동별곡을 원문으로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원문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게 원문이 아니라 원문은 더 심각해요. 그러니까 그 원문에는 한글도 잘 안 나와 있고 한자는 그냥 한자로만 나와 있고 그러거든요. 그 원문을 이제 하나하나 해석을 해야 돼요. 당연히 졸리겠죠. 맨날 친구들과 다 같이 졸고 힘들어하고 이랬는데 관동별곡을 이제 처음 안지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선생님은 지났잖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이 관동별곡 되게 매력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가사 작품을. 이런 느낌이 계속 들어요. 과일로 치면은 그 두리안 알죠? 그 두리안, 냄새나고 먹기 힘든 과일. 그게 처음에는 먹기 힘든데 보면 볼수록 빠져든다면서요.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많지만. 그래서 두리안 같은 거 먹으면 나중에 없어서 못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관동별곡은 약간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네 덩어리로 구분해서 외우라고 했었죠. 처음에 관동지방에 관찰사의 임무를 맡기셨네. 두 번째, 산에서 이런 일을 얘기를 하죠. 일 생각만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다에서 놀고 싶어 하죠. 그 다음 마지막에는 갈등을 해결하죠. 일을 할까 놀까 이렇게 갈등하다가 신선이랑 꿈에서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결론이 나죠. 일부터 하고 놀자. 할 일은 다 하고 놀자. 할 수업은 다 하고 놀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선우후락이라고 했어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시조로 들어갑니다. 시조는요, 우선은 짧아요. 왜 짧을까요? 보통 평시조, 평범한 시조, 가장 기본적인 시조는요, 3줄이에요. 이 3줄이 처음에는 처음 줄을 초장, 처음 초자를 써서 초장, 그 다음에 중간을 가운데 중자를 써서 중장, 마지막에 마칠 종례 시간이라고 하죠. 마칠 종자를 써서 종장. 이렇게 해서 3줄이에요, 보통. 기본이. 그래서 이 기본 3줄에서 초장, 중장, 종장이라고 해서 얘네를 3개의 장이 있다라고 해서 3장이라고 하거든요. 이 시조에서 꼭 지켜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바로 마지막 종장의 맨 처음은 무조건 3글자, 이런 걸 3음절이라고 해요. 음절이 어렵죠? 글자. 3글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시조는 무조건 맨 마지막에 처음은 3글자여야 돼요. 만약에 시조의 맨 마지막에 처음이 3글자가 아니다? 그건 시조가 아닌 거예요. 대신에 그 외의 부분은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래서 시조의 이런 특징 때문에 지금 현대까지도 이 시조가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책으로 따지면 스테디셀러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경처럼 지금까지도 즐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조, 초장, 중장, 종장 3덩어리로 나뉜다고 했죠. 만약에 이렇게 기본적인 시조다라고 하면은 평시조라고 하는데 이 기본적인 시조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연시조, 연이 여러 개다라고 해서 연시조라고 해요. 다시 얘기해서 3줄짜리가 하나, 그 다음 그 밑에 둘, 그 다음 셋, 그 다음 넷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어요. 이런 걸 연시조라고 해요. 그 다음에 중간을 길게 써요. 중간을 길게 쓰는 걸 사설이 길다, 이야기가 길다라고 해서 사설시조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조의 형식들이 있는데 처음에 배울 작품은 우선은 어부사시사라는 작품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시조는 형식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형식이 정해져 있는 시라고 해서 정해진 형식의 시, 정형시라고 해요. 다시 정해진 형식의 시라고 해서 정형시라고 해요. 정형시. 그래서 시조를 처음에 형식을 정해놨으니까
좀 글을 배운 사람들이 쓸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글을 배우지 않아도 쓸 수 있었을까요? 무조건 3줄이어야 돼. 그 다음 글자 수는 45자 내외여야 돼. 45자를 살짝 넘거나 살짝 덜하거나 해야 돼. 그 다음 무조건 마지막엔 3글자여야 돼. 이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한 사람이 쓸 수 있었겠죠. 그래서 초기에는, 시조의 초기에는 양반들, 공부한 사람들이 이 시조를 많이 썼고요. 초기에 쓴 작품들을 보면은 거의 평범한 일반 시조들. 무조건 3글자, 3줄이어야 돼. 종장의 처음은 3글자여야 돼. 그 다음 글자 수는 45자 내외여야 돼. 이런 식으로 양반들이 딱 형식을 지켜서 쓴 정형시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다가 중기로 가면서 그 양반들과 친한 기생들이나 아니면 중인들이 같이 시조를 즐기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형식이 점점 파괴됐어요. 지금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한 60년대, 70년대 이때는 랩이 있었을까요? 있기는 있었을 수도 있는데 말을 그냥 조금 빨리 하는 시기였어요. 근데 그게 서태지와 아이들이 딱 나오면서 랩이라는 게 좀 더 커졌죠. 물론 그전에도 있었대요. 그 다음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랩이라는 거를 좀 많이 한 뒤에 H.O.T, 뭐 잭스키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본격적으로 막 했죠. 그 다음에 요즘 와서는 그 아웃사이더인가? 상처를 달래줄 사람이 어디 없나 막 이러면서 굉장히 빠르던데요.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정말 빠른 랩까지 나오죠. 그래서 요즘에는 TV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쇼미더머니 이런 데 보면은 뭐 거기에 사람들이 막 나는 18살 하면서 막 나는 힙합의 밀당녀 이러면서 하던데 그런 것들이 다 랩이 변천하는 과정이죠. 처음에는 뭐 살짝 랩을 했다가 점점 커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시조도 처음에는 지켜지는 게 딱 있다가 점점 파괴되면서 사설이 길게 랩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랩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큰 현상이기는 해요. 음악계에서는. 랩이 딱 등장을 한 거는 원래 음악이라는 건 뭐예요? 음이 있고 가사가 있어서 그 가사를 아름답게 표현한 게 음악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점점 음이 없어지는 거죠. 그냥 말을 중얼중얼 하는데 이것도 랩이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큰 문화적 충격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도 그런데 옛날엔 어땠겠어요? 무조건 3줄이어야 돼. 마지막에 처음은 3글자여야 돼. 전체 글자 수는 45자 내외여야 돼. 다 지켰어요. 3줄도 한 줄에 4덩어리씩이어야 돼. 이렇게 다 지켰는데 점점 파괴가 되더니 이번엔 중간이 막 길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때 당시엔 되게 파격적이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초기에는 양반들, 그리고 이걸 형식을 잘 지키는 사람들,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쓰다가 중기에 점점 퍼져나가다가 이걸 형식 괜찮네? 나도 쓰고 싶네? 라고 사람들이 즐기다가 그 다음에 말기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조선 전기 후기라고 원래 하거든요. 말기에는 모든 계층, 양반, 서민, 그리고 기생, 중인 등등 모든 계층들이 즐겼어요. 그래서 이게 시조가 고려 때부터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지금까지도 시조는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초기 이거는 조선으로 나눴을 때 조선 전기 정도로 보고요. 말기는 조선 후기라고 보세요. 이러면 좀 편할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형식이 딱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시조를 쓴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제목이 나와요. 제목이 없더라도 이름이 나와요. 이런 경우에는 양반들이 쓴 시구나 라고 알아두면 되고요. 작자 미상. 미상이라는 건 모른다는 거죠. 작자 미상. 그리고 뭔가 시조스러운데 내용이 중간에 길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땡강 긴 글이 잘린 느낌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서민들이 쓴 거구나. 그러면 조선 후기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그걸 왜 생각해야 되냐면요. 조선 전기의 양반들이 했던 얘기들은 뭘 얘기했을까요? 무슨 내용이 있었을까요, 시조에? 유교적인 얘기. 임금님 사랑해요.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친구끼리 친하게 지내세요. 이런 얘기들이겠죠. 형제간의 우애를 지키세요. 그러다가 중기, 말기로 가면서 형식이 파괴되면서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서민들의 얘기, 기생들의 얘기.
기생들의 얘기는 사랑 얘기가 많겠죠. 네가 날 사랑하는데 왜 너 날 떠나? 보고 싶어. 이런 얘기 있겠죠. 그다음에 서민들의 얘기는 우리 서민이죠, 여러분. 우리들 평소에 듣는 노래들, K-팝 어떤 노래들 듣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아이돌 좋아하는 분들도 많죠. 뭐 에이핑크 선생님은 좀 좋아하는데 에이핑크 노래 보면은 뭐 슬퍼하지 마, 노노노 이러죠. 슬퍼하지 말래요. 그 다음에 에이핑크 뭐 다른 노래들 봐도 뭔가 귀엽고 사랑스러운 노래도 많고 나 너 꼬실 거야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아주 옛날에 원더걸스 혹시 알아요? 원더걸스의 텔미라는 노래가 나왔을 때 그때 되게 파격적이었어요. 그게 미국까지 진출할 정도였는데 그 텔미라는 노래도 너도 날 좋아할 줄은 몰랐어? 어쩌면 좋아? 다시 한번 말해줘. 텔미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서로 좋아하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발라드 보면은 보통 이별 얘기도 많죠. 사랑, 이별, 뭐 죽음. 그 다음에 우리 좀 인생 즐기자 인생 얘기. 그리고 정부 비판하는 얘기도 많죠. 데프콘 씨인가? 그분 랩 같은 경우에는 나라를 비판하는 내용도 많아요. 그 다음에 정부 비판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그리고 서민들이니까 야한 얘기도 다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조선 후기의 시조 작품에는 모든 내용들이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조는 굉장히 양이 많아요. 하나 공부하기보다는 이거는 작자가 있네. 이름이 있네. 작가가 써있네. 아니면 제목이 써있네. 이런 경우에는 둘 중 하나예요. 양반이거나 기생이거나. 근데 기생은 사실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있어. 이름 보고도 이거 여자네 라고 티가 나요. 황진이, 홍랑. 그쵸? 좀 티나죠? 홍랑. 애교 많을 것 같죠? 홍랑. 그쵸? 그래서 작가나 제목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양반이 썼네, 기생이 썼네예요. 그러면은 양반이 쓴 경우에는 무슨 내용이 있다고요? 유교적인 내용이 많다고요. 그럼 기생이 쓴 경우에는 사랑 얘기죠. 사랑 얘기, 그리움 얘기, 이별 얘기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작가나 제목이 없이 작가나 제목이 없이 쓰여진 시는요. 작가가 없는 경우에는 양반이 썼는데 누가 썼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평민이 쓴 경우도 있고요. 작가가 제목이 없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평범한 시조인데 작가도 없고 제목도 없다. 제목이 없다는 건 여러분 시조에 보통 첫 구절을 제목에 써요. 근데 그건 원래 제목이 아니에요. 그냥 첫 구절을 우리가 알기 쉽게 쓴 것뿐이에요. 이렇게 어부사시사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작가나 제목이 없는 경우, 첫 구절을 그냥 쓴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가능해요. 양반일 수도 있고 기생이나 중인일 수도 있고 평민일 수도 있고요. 그와 동시에 작가와 제목이 없으면서 중장이 길어진 경우 마지막은 무조건 세 글자는 똑같은데 중장이 길어진 경우에 이 중장이 길어지면 무조건 서민이 쓴 거예요. 여러분이 딱 형식을 봐서 이게 시조구나 알아내죠. 그 다음에 할 일은 작자가 누구일까요? 작자가 누구일까? 그 다음에 작자가 누구인지 대강 알아냈으면 양반이 썼다? 유교적인 얘기겠구나. 공부하자. 임금님께 충성하자. 나라만 걱정하자. 나라를 잃어서 슬프다 등등. 유교적인 얘기, 나라 얘기겠구나. 그 다음에 서민인 경우에는 내가 서민이니까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게 나오겠구나. 됐습니까? 다시 말해서 시조에서는 딱 이만큼만 알아두면 해결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시조에서 알아둬야 될 걸 이제 봤으니까 우리 적용을 한번 해봐야겠죠? 봅시다. 우선은 어부사시사라는 작품부터 볼 텐데 어머나 제목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지은이, 윤선도라는 지은이도 나와 있죠. 누굴까요, 작가는? 양반이겠죠. 양반이 하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양반들은 뭔가 채통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반들도 놀고 싶겠죠. 놀고 싶으면 어떻게 놀았을까요? 요즘 같으면 놀고 싶으면 어떻게 놀죠? 노래방을 갈 수도 있고, 뭐 젊은 사람들은 클럽에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술집에 가서 놀 수도 있고, 그렇죠.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식이에요. 그 옆에 계곡물 흐르는데 옆에서 정자를 하나 지어요.
그래서 그 위에서 바둑을 두면서 놀아요. 바둑을 두면서 술을 마시면서 술을 한 잔 마실 때마다 꽃나무까지 꺾으면서 내가 몇 점 마셨구나 이렇게 알면서 놀아요. 이런 것들이 양반들에게 노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자연 속에서 물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바람도 느끼고 이런 게 옛날엔 노는 거였거든요. 사냥 가고 이런 거. 그래서 여기서는 양반의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양반이 자연을 즐기는 얘기가 나오는데 보세요. 이걸 봤더니 처음에 187쪽이에요. 춘사 1이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 밑에 쭈르륵 봤더니 하사 2. 그 다음에 추사 4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동사 4라고 나와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사, 추사, 동사에서 춘하, 추동, 사계절에 따라서 어부, 사시사, 어부의 사시, 사계절의 노래라는 얘기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내 계절에 따라서 어부가 뭘 즐기나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봄에 10개를 써요, 시조를. 여름에도 10개, 가을에도 10개, 겨울에도 10개. 그래서 쭉 이어버려요. 이런 걸 연이 나뉜다라고 해서 연시조라고 하죠. 그래서 쭉 이어버리고 이걸 뭐라고 그러죠? 연시조라고 해버려요. 그래서 봄에 10개 중에 처음 것만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여름에 10개 중에 두 번째 것만 가져왔죠. 그 다음에 가을과 겨울에선 10개 중에 네 번째 거 각각 갖고 온 거죠. 됐죠? 이렇게 해서 지금 춘, 하, 추, 동에 따라서 무슨 얘기가 나온지 보면 되고요.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춘사의 두 번째 줄에 뱉더라 뱉더라. 그 다음 네 번째 줄에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그냥 넘기고 나머지만 해석하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 나머지를 이제 같이 해석을 해볼 거고요. 봅시다. 춘사 앞포구에 안개가 걷히고 뒷산에 해가 비친대요. 그래서 앞포구 안개 걷히고 뒷산에 해 비치고 썰물은 거의 빠지고 밀물이 밀려온다. 강촌에 세 글자죠. 강촌에 온갖 꽃이 먼 빛으로 바라보니 더욱 좋다. 다시 얘기해서 안개가 걷히고 있어요. 해가 비치고 있어요. 밀물이 밀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꽃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좋대요. 아 좋아 이래요. 자연 속에서 좋아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냥 여름을 갑시다. 여름 하사 1은 생략됐죠. 그 뒤도 생략됐죠. 중간입니다. 연잎에 밥을 싸고 반찬은 준비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삿갓은 이미 쓰고 있노라. 도롱이는 가져왔느냐. 비 올 때 삿갓 도롱이를 쓴대요. 옛날에. 마지막 무심한 갈매기는 내가 저를 쫓는 것인가 저가 나를 쫓는 것인가. 다시 얘기해서 무심은 옛날에 욕심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욕심 없는 갈매기는 내가 저를 쫓는 건가 아니면 저가 나를 쫓는 것인가. 누가 누구를 쫓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 서로 뭐라 그러지? 빙글빙글 돌면서 노는 느낌? 그러니까 우리 서로 즐겁게 노는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봄에도 즐거워하고요. 좋다고 하고요. 여름에도 아이 좋아. 욕심 없는 갈매기가 놀고 있네. 아이 좋아. 라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을을 갑시다. 가을에는 역시 1, 2는 생략됐고 그 뒤도 생략됐죠. 기러기 날아가는 밖에 못 보던 산이 모이는구나. 낚시질도 하겠지만 내가 취하려는 것이 바로 흥치로다. 다시 얘기해서 낚시질 해야죠. 하지만 정말 원하는 건 뭐래요? 흥이래요. 그러니까 이 어부는 생업으로 다시 얘기해서 고기를 잡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낚시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놀기 위해서예요? 놀기 위해서죠. 취하려는, 얻으려는 것은 흥치뿐이다. 그냥 이 안에서 놀기만 하면 된대요. 그 다음에 석양이 비치니 온산이 수놓은 비단이로구나. 석양이 비치니까 더 아름답대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겨울의 네 번째 부분입니다. 지난밤에 눈갰 후에 사방의 모습, 경치가 달라졌구나. 이게 선생님이 그 187쪽에는 맞게 썼거든요. 근데 이거 하시는 분이 춘이 1이고 하가 2고 추가 4고 동이 4니까 1, 2, 3, 4, 4가 아니야. 1, 2, 3, 4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걸 3으로 해놓은 거예요. 4 맞아요, 여러분. 왜냐면은 그 춘 1, 하 1, 추 1, 동 1은 다 같이 이 부분이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추나 추동의 이 부분 역시 이 부분 똑같고 다시 얘기해서 추나 추동의 이 부분은 다 닫들어라 라고 써있어요. 그 다음에 사 부분은 무조건 배저어라. 춘의 사도 배저어라. 동의 사도 배저어라. 다 똑같아요. 알았죠? 그런 식으로 이어져요. 이따가 좀 더 설명해 줄게요. 이거는 봅시다.
못 보던 산이 보이고 나는 흙만 얻으면 되고요. 석양이 비치니 비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겨울 눈 갠 후에 사방의 경치가 달라졌구나. 앞에는 넓고 넓은 유리바다, 뒤에는 첩첩옥산, 선갠가. 이게 지금은 4글자인데 원문으로 보면 3글자입니다. 선갠가, 불갠가, 인간계가 아니로다. 다시 얘기해서 신선의 세계인가? 불교의 세계인가? 인간 세상 아닌 것 같아. 다시 얘기해서 우와, 이 자연 되게 예쁘네. 인간 세상 아닌 것 같지? 엄청 좋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지금 어부사시사를 봤는데 즐기는 거죠. 지금 자연에서 즐기고 있는 모습인데 핵심 정리 부분을 봅시다. 평시조면서 평시조가 쭉 이어져 있는 연시조입니다. 그래서 춘, 하, 추, 동 각 10개씩 총 40수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강호, 한정, 자연에서 즐긴다. 강호를 보통 강과 호수에서 자연이라고 얘기해요. 자연을 즐긴다. 그 다음에 어부의 노래이다. 그 다음에 성격은 풍류적이죠. 그 다음에 전원적, 전원생활하고 있죠. 자연 친화적, 자연과 친하게 지내고 있죠. 중심 소재는 자연에서의 어부 생활이고요. 주제는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살아가는 어부의 생활의 여유와 흥취. 한가로워요. 특징, 초장, 중장, 그리고 중장과 종장 사이에 고려가요처럼 후렴구가 있어요. 여기 보면 닷들어라, 배저라도 있고 지국총 어서와. 여기서는 삐끄덕 어기여차로 해석했죠.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빼고 읽어야 해석이 돼요. 대꾸, 반복, 의성, 원근법 등 다양한 표현법이 보여요. 대꾸는 문장 구조가 대응되는 거죠. 뭐 우리 아빠, 너무 나빠, 나는 아파 이러면 대꾸죠. 그 다음 반복은 반복하는 거. tell me. 의성은 소리를 흉내낸 말. 의태어는 모양을 흉내낸 말. 원근법은 먼 거, 가까운 거 같이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양한 표현법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부사시사의 주요 내용 정리라고 해서 188쪽에 우와 우리 벌써 188쪽이야. 시의 형식도 나와 있고요. 189쪽에 시의 구성이라고 해서 춘, 하, 추동에 무슨 내용 나와 있는지 나와 있죠. 각각 10개씩 있는 거예요. 시조가. 그래서 총 40개가 있는 거고요. 이 시의 형성 과정이라고 해서 옛날에 원래 고려시대에 어부사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어부가, 이현보가 개작을 한 어부가로 바뀌었고 그게 조선 후기의 어부사시사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의 형성 과정 보면 되고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얘기를 했었죠. 지금 이게 총 40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춘에 1부터 2, 3, 4, 10까지 있어요. 10개 시조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 추, 동 마찬가지예요. 1부터 2, 3, 4, 10까지 있어요. 추, 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우선 춘의 1을 가져왔죠. 여기 춘의 1을 봤더니 이 춘의 1에서는 두 번째 줄에 뱃더라라고 있잖아요. 배를 띄우는 거고 이건 하도 마찬가지예요. 배를 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사 2 보면은 닷들어라라고 했죠. 이 부분은 똑같아요. 닷을 올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3부분은 안 나왔고요. 여기에 4부분은 똑같이 배 저어라라고 나왔죠. 역시 똑같죠. 배를 저어라. 다시 얘기해서 이게 각각 처음부터 끝까지 배가 나가고 들어오는 모습을 하나 집어넣은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시조에 초장, 중장, 종장 있다는 거랑 연시조랑 그리고 초기랑 말기의 특징도 얘기했죠. 우리 이제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시조가 나와도요. 그 내용만 알아채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고요. 그 내용은 초장, 중장, 종장 중에서 대부분 잘 들어요. 초장, 중장, 종장 중에서 대부분 마지막에 나와요. 다시 시조는 어디에 주제가 나온다고요? 어디에 정서가? 어디에 태도가? 바로 마지막에 많이 나와요. 그 얘기는요. 처음 끝이 처음 중간이 해석이 잘 안 돼도 마지막만 해석할 줄 알면은 대강의 뜻을 안다는 거고요. 그때는 내가 이 시를 안다라고 생각하고 풀면 돼요. 알았죠? 우선 이번 시간에 2개만 연습을 해볼게요. 우선 말없음 청산이요라고 시작하는 거죠. 사람 이름이 있네요. 그러면 양반일 수 있겠구나. 있죠? 그 다음에 191쪽에 10년을 경영하여도 송순. 사람이 있네요. 양반이겠구나. 이제 됐어요. 양반이 쓴 거니까 그 내용이 한정되죠.
우리 같은 서민들처럼 뭐 야한 얘기, 사랑 얘기, 이별 얘기보다는 나라 걱정, 그 다음에 자연에서 내가 풍류를 즐기겠노라 이런 얘기만 하겠죠. 봅시다. 말이 없는 것은 청산이다. 모양이 없는 것은 유수, 흐르는 물이로다. 값이 없는 것은 바람이다. 주인 없는 것은 밝은 다리로다. 이 아름다운 자연에 묻혀 병 없는 이 몸은 걱정 없이 늙으리라. 어디에 주제가 있다고요? 마지막에. 지금 이걸 해석해놔서 이렇게 되는 거지. 처음 원문으로 보면요. 세 줄 맞죠? 그 다음에 글자 수 세봐요. 45자 내외 맞아요. 나중에 세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초장, 중장, 종장 중에서 피디님 지금 세보신다. 종장 중에서 종장의 처음 세 글자 맞습니까? 강사는 이 중에 맞죠? 그래서 이거 시조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시조의 어디가 중요하다고요? 마지막이 중요하다고요. 청산, 산이 말이 없대요. 물이 모양이 없대요. 바람은 값이 없대요. 달은 주인이 없대요. 이 아름다운 자연을 내가 어떻게 잊고 싶대요? 걱정 없이 늙고 싶대요. 다시 여기에서 자연 속에서 살다가 죽을래. 끝. 그럼 주제가 뭘까요? 자연 속에서만 살고 싶어. 다시 얘기해서 자연 예찬,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이겠죠. 봅시다. 쉽게 나오죠? 190쪽에 핵심 정리 보이죠? 이거 같이 봅시다. 성격은 풍류적이고 달관적, 인생을 달관했다라는 말 쓰죠. 자연만 생각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한정가라는 거는 즐긴다라는 거거든요. 그 자연에서 한정, 뭔가 정서를 즐기는, 한가로이 정서를 즐긴다 해서 한정이라고 하고, 전원적, 전원주택 할 때 자연으로 돌아간다. 주제는 자연을 벗삼아 사는 즐거움. 특징, 자연물의 가치를 부여하여 달관의 경지를 형상화했다. 말 어렵죠? 다시 얘기해서 청사는 말이 없대요. 유수는 모양이 없대요. 바람은 값이 없고 달은 주인이 없대요. 다들 좋은 게 하나씩 있는 거예요. 뭔가 초월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면서 다 초월했구나. 나도 초월해야지 라고 했대요. 난 문장 구조를 반복한다. 대꾸법이라고 했죠. 우리 아빠 너무 나빠. 이게 대꾸라고 했죠. 김태희는 예쁜데 맹은지는 구리다. 이런 것도 대꾸죠. 여기서 그래서 대꾸의 묘미를 살려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했고요. 시어의 반복을 통해 운율적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표현은 대꾸법, 의인법. 그리고 초장과 중장의 대꾸의 묘미 살렸고요. 없은 이런 거 없다는 뜻이죠. 값없는. 시어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 효과도 높였고요. 반복은 보통 운율입니다. 그 다음에 중심 소재는 청산, 유수, 청풍, 명월이고요. 시각적 심상이 많고요. 주제가 뭐라고요? 자연 속에서 즐거워. 끝이라고요. 마지막 작품입니다. 191쪽인데 10년을 경영하여, 10년을 일해서 이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91쪽에 원문을 한번 봐보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원문에서 세 줄 맞죠? 세 줄 다음에 처음에 초장, 그 다음 중장, 그 다음에 종장인데 종장의 처음 세 글자 맞습니까? 강사는 세 글자 맞죠? 글자 수 세보면은 45자 내외 이것도 맞아요.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처음에 초장, 10년을 살면서 초가삼간을 지어냈대요. 뭔지 알아요? 초가삼간? 초가집 알아요? 초가집인데 3간, 3칸짜리 초가집이래요. 봅시다. 내가 그림을 진짜 못 그리는데 초가집이 있어요. 나 잘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초가집이 있어요. 이 초가집의 방이 3칸이 있대요. 한번 우리 3D로 한번 해봅시다. 여기 방 한 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한 칸이 있대요. 그런데 이렇게 되나 봐요. 그래서 그 초가상간에 나 한 칸 쓴대요. 여기 나 쓴대요. 그 다음에 달 한 칸 준대요. 달도 한 칸 준대요. 그 다음에 바람 한 칸을 맡겨준대요. 여기서는 바람을 이렇게 넣어준대요. 다시 얘기해서 자연 속에서 초가집을 지어서 나, 달, 바람이 함께 살면서 강사는 들일 곳이 없으니, 강사는 이제 자리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집이 없으니까 이대로 그냥 둘러두고 보리라. 주변 뒤에는 산이 있고 주변은 강이 있고 이렇게 둘러줬다는 거예요. 오, 잘 그렸다 이 정도면. 그쵸?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내가 10년을 살고 나서 초가집을 지어서 이렇게 나랑 달이랑 바람이랑 강, 산이랑 살고 싶다. 이건 결국 뭘로 의미하죠? 자연 속에서 살고 싶다. 겠죠? 그래서 이거 역시 자연 속에서 살고 싶은 마음 끝. 이거예요. 지금 우선은 양반들이 많이 하는 생각들을 봤어요. 우리가
어부사시사도 그렇고 말없은 청산이요도 그렇고 10년을 경영하여도 그렇고 다 자연 얘기를 했었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 기생들의 얘기를 볼 거예요. 그 기생들의 얘기는 어떻게 되는지, 다음 시간에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종장을 이래서 많이 봐야겠구나 느껴보면 돼요. 그럼 마지막 10년을 경영하여 중심만 살펴봅시다. 평시조, 한정가. 다시 얘기해서 평범한 시조고요. 한정, 한가로이, 정을 나눈다. 성격은 전원적, 관조적이라는 것은 바라만 본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풍류적, 낭만적, 자연친화적 태도죠. 그 다음 표현은 과장법이죠. 좀 그렇지 않아요? 초가집 지연해서 나, 그 다음에 달, 들어와. 그 다음에 바람, 들어와.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전원생활을 얘기하면서 주제는 자연에 가고 싶다. 자연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런 걸 안빈낙도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 특징은 자연을 소유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동양의 자연관. 둘러두고 보리라. 방 한 칸 줄이라. 소유가 아니에요. 내 거가 아니라 그냥 나는 한 칸만 쓰면 돼. 나머지는 다 자연 거. 방도 딱 나는 한 칸이면 되고 나머지 두 개는 자연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인법과 강산을 병풍처럼 둘러두고 보겠다는 기발한 발상을 통해 자연과 혼연일체, 하나가 된 모습을 효과적으로 표현을 했죠. 이런 식으로 자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 이런 자연 얘기한 것들 보면서 여러분들 시조를 봤을 때 제목이 있거나 혹은 제목이 없는데 글쓴이가 있는데 글쓴이가 여자는 아닌 것 같다. 이러면 양반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양반이 할 수 있는 얘기는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선생님이 지금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가 한정이 되죠. 카메라가 없을 때는 막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들끼리는. 근데 카메라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얘기가 한정이 돼요. 마찬가지예요. 양반들도 남에게 보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 나온다고요? 임금님 사랑해요. 백성들 내가 잘해줄게. 얘들아 학문을 배우자. 너희들은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런 가르치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부모님께 효도하자. 그리고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고 시조를 풀면 좀 쉬워질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볼 작품들 이제 세 줄이 맞나 그 다음에 처음에 세 글자가 맞나를 봐서 아무것도 없을 때 이게 시조구나 라고 알아낼 수 있는지 해보면 되고요. 다음 시간부터 또 시조 작품 연습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번 시간은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